미국 본토 전체가 발칵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아니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대한민국의 전략적 독립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의 정가와 펜타곤의 복도는 당혹감과 배신감, 그리고 뒤늦은 후회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한국을 바라보며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 너희는 우리 기술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모든 핵심 부품과 원천 기술은 우리가 쥐고 있으니까. 너희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결국 우리 손바닥 아니야. 전부 통제 가능한 범위라는 오만한 마음이 그들의 기저에 깊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무엇을 계획하든 어떤 꿈을 꾸든 결국 미국의 승인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는 착각. 그것이 미국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지난 70년간 늘 보호받는 나라였습니다. 미국의 우산 아래에서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스스로 서기에는 아직 부족한 나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미국이 방심하고 있던 그 찰나의 시간에 대한민국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1월 27일 오전 1시 13분. 전라남도 고흥의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며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성 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뿜어내는 데이터는 전율 그 자체였습니다. 마하 20의 속도. 표면 온도 6000도를 견뎌내는 극한의 내열 설계. 이것은 우주 발사체의 기술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재진입체로 즉시 전환 가능한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보국이 예상했던 수치보다 무려 30%나 높은 기술력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우리가 잠든 사이에 한국은 어떻게 이런 괴물 같은 기술을 완성한 것일까요? 전 세계를 압도한 대한민국의 기술, 그 숨막히는 서막을 지금 엽니다. 빨간 경보등이 복도를 가득 채우며 요란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이렌 소리는 없었지만 붉은 빛의 전멸만으로도 상황의 긴박함을 알리기에는 충분했습니다. 2025년 10월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위치한 미 우주군 기지의 아침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갓 내린 뜨거운 커피 향을 맡으며 오늘 처리해야 할 서류 더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비서가 노크도 없이 벌컥 문을 열고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이 턱끝까지 차 있었습니다. 중장님, 상황실로 즉시 오시랍니다. 국방부 장관님의 직접 호출입니다. 저는 막 입으로 가져가려던 커피잔을 책상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검은 커피 수면 위로 붉은 경보등 빛이 어리어 흔들렸습니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주 긴 하루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제복 상의를 고쳐 입고 무거운 군화 발소리를 내며 지하 벙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엘리베이터 숫자가 지하로 내려갈수록 기압 차이로 인해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지하 수십 미터 깊이에 위치한 콜로라도 공군기지 지하 상황실에 육중한 강철문이 굉음을 내며 열렸습니다. 차가운 에어컨 바람과 함께 수많은 전자기기가 뿜어내는 열기가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대형 LED 스크린 6개가 벽면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었고 20명 가까운 참모들이 각자의 모니터 앞에서 바쁘게 손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전화벨 소리와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소음처럼 엉겨 있었습니다. 저는 중앙에 위치한 사령관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제 이름은 제니퍼 카슨입니다. 미 공군 중장이자 미 우주사령부 사령관을 맡고 있습니다. 제 손끝 하나에 전 세계 위치 정보 시스템 위성 30기가 달려 있습니다. 전 세계 내비게이션의 심장이, 그리고 미군의 모든 정밀 타격 시스템의 눈이 제 책임 아래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정보 장교가 다가와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브리핑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중국이었습니다. 지난주 중국이 자국 노후 위성을 격파하는 위성 요격 시험을 감행했습니다. 스크린에는 파편이 튀는 시뮬레이션 영상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참모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예상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사령관님. 중국은 우리 위치 정보 시스템 위성들을 겨냥한 타격 능력을 지속적으로 키우는 중이었습니다. 이번 실험은 명백한 도발입니다. 대응 방안은 뭡니까? 제가 짧게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눈은 스크린의 데이터를 쫓고 있었습니다. 궤도 감시 자산을 2배로 강화 중이고 현재 위치 정보 시스템 위성 30기 모두 정상 작동 중입니다. 좋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중국의 위협은 늘 상수였기에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죠.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동맹국 우주 능력 평가라는 제목이 떴습니다.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등 주요 동맹국들의 우주 개발 현황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별다른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미국의 기술 표준을 따르고 있었고 우리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서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국 우주 개발 현황입니다. 참모가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누리호 발사에 성공했고 4차 발사가 11월 말로 예정되어 있다는 통상적인 보고였습니다. 좋네요. 한국도 열심히 하고 있군요. 저는 별다른 감흥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성실한 동맹국이었고 그들의 우주 개발은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참모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기는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KPS 개발 계획이라는 제목이 굵은 글씨로 박혀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손을 들어 참모의 말을 끊었습니다. KPS라니요? 그게 뭡니까? 네, 한국형 위치 정보 시스템을 뜻합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위성 항법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계획입니다. 설명을 덧붙이자면 위성 7기를 쏘아 올려 한반도 주변에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회의실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팬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누군가 참지 못하고 픽 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적을 깨는 그 웃음소리에 몇몇 참모들이 따라 웃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인 위치 정보 시스템을 만든다고요.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작전 참모 대령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령관님, 이건 좀 과한 욕심 같은데요. 저 역시 입가에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너무나 터무니없는 이야기였으니까요. 위성 7기를 언제 다 올립니까? 예산은 또 어떻고요? 2027년까지 완성하는 것이 목표랍니다. 회의실에 다시 한번 비웃음 섞인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2년 안에 7기를 올린다니요. 우리 미국조차 이 시스템을 처음 구축하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천문학적인 돈과 수많은 실패를 딛고 만든 것이 바로 지금의 GPS입니다. 저는 자료를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이론상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정밀 위성 하나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데만 최소 5년은 걸립니다. 게다가 발사체는요. 한국의 누리호는 아직 검증 단계 아닙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2년 안에 7기를 올리겠다는 건 비현실적이에요. 이건 국내 정치용 선전 문구일 겁니다. 게다가 부품 문제도 심각합니다. 다른 대령이 덧붙였습니다. 고정밀 원자시계, 우주급 신호 처리 칩, 내방사선 반도체 같은 핵심 부품들은 모두 미국 기술입니다. 수출 통제 품목이고요. 한국이 이것을 독자 개발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부품을 쓰지 않고는 저런 정밀 위성을 만들 수가 없어요. 만약 만들었다 해도 성능이 조악하겠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결국 우리 부품을 쓸 수밖에 없겠네요. 제가 결론을 지었습니다. 독자 시스템이라고 거창하게 말하지만 실상은 우리 기술에 의존하는 껍데기일 뿐이라고요. 참모들이 모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겉으로는 독립을 외치지만 결국 속을 들여다보면 미국의 부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었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죠. 한국 파트가 스크린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볼펜으로 짧게 휘갈겨 적었습니다. 한국 KPS 계획, 비현실적 목표, 모니터링 불필요. 그렇게 오전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그 메모가 얼마나 큰 오판이었는지 제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집무실로 돌아오자 비서가 두툼한 서류 묶음을 가져왔습니다. 중장님, 어제 정보국에서 온 추가 보고서입니다. 표지에 긴급이라는 빨간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한국 우주 기술 급속 발전 징후 분석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피곤한 눈을 비비며 시계를 보았습니다. 벌써 점심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나중에 읽겠습니다. 저는 비서에게 서류를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지금은 중국의 위성 공격 대응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더 급해요. 저건 그냥 책장에 꽂아두세요. 비서가 서류를 받아들고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작전 참모를 만났습니다. 그는 자판기 커피를 뽑고 있었습니다. 아까 회의 때 한국 이야기 좀 웃기지 않았습니까?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야심은 인정하죠. 국가적인 자존심을 세우고 싶었나 봅니다. 하지만 현실성은 없어요. 우리 시스템이면 충분한데 왜 굳이 막대한 돈을 들여 자기들 것을 만들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을 믿지 못하는 건가요? 참모가 농담조로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유료화라도 할까봐 겁먹은 걸까요? 저는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럴 리가요. 설마요. 우린 70년 혈맹입니다. 한국은 우리가 보호하는 나라예요. 우리가 그들의 눈이고 귀입니다. 우리가 없으면 한국군은 작전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들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통유리 너머 창밖을 보았습니다. 콜로라도의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맑았고 저 높은 곳 어딘가에 우리 위성 30기가 묵묵히 지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그 신호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스마트폰, 자동차 내비게이션, 비행기의 항로, 그리고 미군의 모든 정밀 유도 무기까지 모든 게 미국의 신호 없이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권력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그 통제권은 오롯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한국이 뭘 만들든 그건 보조 수단일 뿐입니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책상 모서리에 아까 돌려보낸 정보보고서 사본이 보였지만 저는 귀찮다는 듯 그것을 서랍 안 깊숙한 곳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 보고서 안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실이, 우리의 뒤통수를 칠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저는 당장 그 자리에서 정독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나른한 오후에 정적을 깨고 제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 정보가 뜨지 않는 보안 회선이었습니다. 펜타곤 미 국방부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제니퍼 카슨 중장입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다급하고 경직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중장님, 긴급 국가 안보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지금 즉시 화상으로 참석하십시오. 대통령님도 배석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통령까지 배석할 가능성이 있는 회의라니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컴퓨터 앞에 앉아 보안 접속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흘렀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펜타곤 지하 벙커 회의실이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국방부 차관보, 중앙정보국 국장, 미사일 방어국 수석 분석관, 그리고 국가안보 보좌관까지 미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거물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굳어 있었고 회의실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정보기술 분석관이 먼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관련 긴급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중국이 아니라 한국이라고? 아까 오전에 비웃었던 그 한국. 지난주 한국이 극비리의 고고도 재진입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위성을 가장한 발사체 테스트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의 예상을 크게, 아주 크게 벗어났습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재진입 실험이요? 그건 대륙간 탄도 미사일 기술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고도 500km에서 실험체를 떨어뜨려 대기권 재진입 능력을 테스트했습니다. 그가 화면을 켰고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재진입 속도 마하 20 이상.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마하 20이라니요. 그게 가능한 겁니까? 한국이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분석관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냈습니다.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열차폐 기술입니다. 표면 온도 6000도를 견뎌냈습니다. 그가 다음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6000도면 태양 표면 온도의 절반 수준 아닙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든 금속이 녹아내리고 증발해버리는 온도입니다. 맞습니다. 그 살인적인 온도에서 탄두는 형상을 완벽하게 유지했고 예정된 궤적을 제어했습니다. 회의실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저는 화면 속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주개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국방부 연구소 평가서입니다. 분석관이 새 문서를 띄웠습니다. 붉은 글씨로 요약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본 실험은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재진입체 개발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함. 문장을 읽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나왔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이거 한미 공동연구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참여한 프로젝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술 자문을 해주는 거였잖아요. 분석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곤혹스러워 보였습니다. 공동연구 명목이었지만 핵심 기술은 한국이 자체 개발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시험 환경과 장소만 제공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들러리였다는 말입니까?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코앞에서 한국이 이 기술을 완성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분석관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국방부 차관보가 끼어들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중장님, 지금 보시는 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가 다른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한국이 이 재진입 기술을 KPS와 결합하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아침에 제가 비웃었던 그 한국형 위성 시스템 말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재진입 기술과 초정밀 위치 정보가 결합되면 어떻게 됩니까? 차관보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입 밖으로 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사일 방어국 분석관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정밀 타격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됩니다. 핀포인트 타격이 가능해집니다. 그가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지도 위에 붉은 점 하나가 찍혀 있었습니다. 예상 오차 범위 30m 이내. 30m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킬로미터 단위가 아니라 미터 단위입니까?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오는 물체가 어느 도시의 특정 건물에 떨어질지 거의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분석관이 건조하게 설명했습니다. 이건 우주 기술이 아니야.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건 전략 무기잖아요. 한국이 사실상 대륙간 탄도미사일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얘긴데 왜 우리가 몰랐습니까? 우리의 정보망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겁니까? 공동 연구였으니 통제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 과학자들을 우리가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궁색하게 변명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노려봤습니다. 통제요? 핵심 기술을 우리가 모르게 개발했는데 무슨 통제입니까? 우리는 완전히 속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방심한 겁니다. 차관보가 진정시켰습니다. 중장님, 일단 침착하시죠. 한국은 우리 동맹입니다. 적국이 아닙니다. 비핵화 선언국이고요. 설마 이걸 무기화해서 우리를 겨냥하겠습니까?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요, 차관보님,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기술은 의도와 별개입니다. 능력은 그 자체로 힘입니다. 일단 갖추고 나면 선택지가 생기는 거예요. 한국이 지금은 무기와 의도가 없어도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국제 정세는 언제든 변할 수 있으니까요. 과장된 보고 아닙니까? 다른 참석자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이 그 정도 기술력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데요. 그들은 반도체나 잘 만드는 나라지. 우주 기술은 후발주자 아닙니까? 분석관이 추가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국방부 연구소, 미 항공우주국, 항공우주연구원, 세 곳의 독립적 평가가 모두 같은 결론입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화면 속 데이터를 멍하니 응시했습니다. 마하 20,
6000도, 30m. 이 숫자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웃었던 게 떠올랐습니다. 한국이 시스템을 만든다고 비웃었죠. 비현실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우리 기술 없이는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한국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때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칼을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화면이 꺼졌습니다. 검은 화면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당혹감으로 얼룩진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도한 차에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어지러웠습니다. 아침에 서랍에 넣어뒀던 정보보고서가 생각났습니다. 한국 우주기술 급속 발전 징후.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습니다. 이제야 그 보고서를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 10시, 집으로 퇴근하지도 못하고 사무실에 남아있는데 비서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중장님, 백악관에서 긴급 화상회의를 요청했습니다. 이번에는 보좌관급이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즉시요. 저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끝나질 않네요. 밤이 깊어갈수록 사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백악관 상황실이 보였습니다. 국가안보 보좌관이 가장 상석에 앉아 있었고 국무부 차관보, 국방부 장관까지 배석해 있었습니다. 표정들이 하나같이 심각했습니다. 전쟁이라도 난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카슨 중장, 오후 보고받았습니다. 보좌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이 서 있었습니다. 한국 상황, 군사적 관점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오후 내내 정리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만을 전달하려 노력했습니다. 한국이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마하 20의 속도, 6000도의 열차폐 능력, 그리고 정밀 유도 제어 능력까지 검증됐습니다. 여기에 KPS 위성 시스템까지 결합하면 오차 30m 이내 타격이 가능합니다. 그게 뭘 의미합니까? 국무부 차관보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군인으로서 해야 할 직언을 했습니다. 탄두 중량만 맞추면 언제든 핵투발 수단이 된다는 뜻입니다. 핵탄두만 올리면 완전한 전략무기 체계가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책상을 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이건 완전히 통제권을 잃은 거 아닙니까? 국방부 내 강경파 인사였습니다. 한국에 대한 모든 기술 이전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부품 공급도 끊어야 합니다. 잠깐만요. 온건파가 반박했습니다. 한국은 우리 핵심 동맹입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 회원국이고요. 과민 반응하지 맙시다. 그들을 자극해서 좋을 게 없습니다. 강경파가 코웃음 쳤습니다. 동맹이요? 우리 몰래 이런 전략 기술을 개발한 나라가 동맹입니까? 이건 뒤통수를 친 겁니다. 우리를 속인 거라고요. 논쟁이 격해졌습니다. 통제 강화해야 한다. 아니다. 협력 유지해야 한다. 목소리들이 엇갈렸습니다. 고성이 오가고 분위기는 험악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양쪽 다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군인이었습니다. 잠재적 위협을 평가하고 대비하는 것이 제 임무였습니다. 카슨 중장, 당신의 의견은요? 보좌관이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놓친 게 있다는 생각입니다. 아침에 한국 계획 보고받을 때 저는 비웃었습니다. 비현실적이라고 했죠. 그런데 재진입 기술은 이미 완성했더군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판단이 틀렸다는 겁니다. 우리의 정보 분석이 안일했다는 겁니다. 저는 화면 속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동맹이니까, 우리 보호 아래 있으니까, 우리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자만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강경파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서울 합동작전 센터 방문을 허가해 주십시오. 서류와 보고서만으로는 부족해요. 현장에서 직접 제 눈으로 봐야겠습니다. 그들이 어디까지 왔는지,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확인해야겠습니다.
보좌관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인하겠습니다. 한국 측과 조율하십시오.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가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한국이 11월 27일 새벽에 발사를 계획 중입니다. 누리호 4차 발사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침 브리핑에서 봤습니다. 그 발사도 현장 참관하십시오. 보좌관이 지시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세요. 숨기는 게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보좌관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누리호 1, 2, 3차 발사 때 올린 위성들 기억하십니까? 과학 실험용이라고 했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구 관측용 소형 위성들이라고 들었습니다.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보좌관의 질문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재진입 기술도 우리 몰래 개발했는데 위성도 우리 몰래 뭔가 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위성들이 단순한 과학 위성이 아니라면요. 정보국에서 재조사 들어갔습니다. 일주일 안에 결과 나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은 가짜였을지도 모릅니다. 회의가 끝나고 화면이 꺼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콜로라도 밤하늘의 별들이 보였습니다. 저 위 어딘가에 한국 위성들도 돌고 있겠죠. 과학 실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그게 다일까요? 오후에 본 재진입 데이터가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완성된 기술. 그럼 위성도 책상으로 돌아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침에 넣어뒀던 정보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한국 우주기술급속 발전 징후. 저는 표지를 넘겼습니다. 1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이었습니다. 첫 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요약부터 봤습니다. 한국의 우주기술 발전 속도가 예측 모델을 30% 이상 초과함. 발사체, 위성, 재진입 기술 모든 분야에서 동시다발적 성과.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더 읽어야 했습니다. 서울 가기 전에 이 보고서를 다 봐야 했습니다. 한국이 뭘 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아야 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10일시였습니다. 잠은 나중에 자면 됐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잔 더 타러 일어났습니다. 2025년 11월 첫째 주, 차가운 초겨울 바람이 부는 늦은 밤이었습니다. 저는 15시간이 넘는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몸은 청은망은이었지만 정신만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깨어 있었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자마자 검은색 정장을 입은 무리의 사람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앞선 사람이 절도 있는 동작으로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강해진 합동작전 분석단장입니다. 그의 어깨에는 대한민국 공군 준장 계급장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군더더기 없는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군인이었습니다. 차분하지만 강단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카슨 중장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공항 밖에는 검은색 방탄 승합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강 단장과 함께 뒷좌석에 올랐습니다. 차량은 미끄러지듯 공항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인천의 야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울까지는 1시간 남짓 걸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거대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고층 빌딩 숲과 불야성을 이룬 도심의 불빛들.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저는 묘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보호해줘야 한다고 믿었던 나라, 우리 도움 없이는 안보가 위태롭다고 생각했던 나라. 하지만 눈앞의 풍경은 이미 충분히 강하고 부유한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일정은 서울 합동작전 센터 방문입니다. 강 단장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거기서 중장님이 궁금해하시는 시뮬레이션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슨 시뮬레이션입니까? 제가 짐짓 모르는 척 물었습니다. 다탄두 대륙간 탄도미사일 요격 및 정밀 타격 시뮬레이션입니다. 그의 대답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제가 확인하러 온 바로 그 핵심이었습니다. 차가 서울 도심의 어느 평범해 보이는 사무용 빌딩 앞에 멈췄습니다. 겉보기에는 일반 회사 건물 같았지만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장한 헌병들이 경비를 서고 있었습니다. 신분 확인 절차만 3번을 거쳤습니다. 홍채 인식과 정맥 인식까지 통과한 후에야 비로소 안쪽 로비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강 단장은 저를 건물 구석에 있는 전용 엘리베이터로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타자마자 강 단장이 가장 아래쪽에 있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버튼에는 숫자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속도가 상당히 빨랐습니다. 한참을 내려갔습니다. 일반적인 지하실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지하 5층, 지하 10층을 지나쳐도 엘리베이터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땅속 깊은 곳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얼마나 깊이 내려가는 겁니까? 제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지하 15층입니다. 강 단장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지표면으로부터 약 60m 깊이입니다. 60m라니. 핵 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깊이였습니다. 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넓은 복도가 끝없이 뻗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면은 매끄럽게 마감되어 있었고 천장의 형광등은 대나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정화 시스템 덕분에 쾌적했습니다. 이쪽입니다. 강 단장이 앞장섰습니다. 두께가 1m는 되어 보이는 육중한 강철 보안문을 지나자 거대한 중앙통제실이 나타났습니다. 제 숨이 턱 막혔습니다. 벽면 전체를 가득 채운 초대형 곡면, 스크린이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우리 우주사령부 상황실보다 더 크고 최신식 설비였습니다. 양쪽 벽면에는 수백 개의 모니터가 줄지어 있었고 수십 명의 연구원과 장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피로감보다는 어떤 열기 같은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인상적이네요. 저는 솔직한 감상을 내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강 단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년에 극비리에 완공했습니다. 그가 중앙지휘통제석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가죽 의자에 앉자마자 젊은 연구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그는 지적인 인상의 남성이었습니다. 유승호 책임연구원입니다. 강 단장이 소개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KPS 위성 시스템과 재진입 데이터 융합 기술을 총괄하는 책임자라고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중장님. 유 연구원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잡는 힘은 강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시뮬레이션은 단순한 가상이 아닙니다. 실전과 동일한 조건입니다. 그의 눈빛에는 확신과 자신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먼저 비교 대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유 연구원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스크린 중앙에 거대한 지구본이 입체적으로 떠올랐습니다. 가상의 적국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발사되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북쪽 어딘가에서 붉은 점 하나가 솟아올랐습니다. 미사일은 무서운 속도로 고도를 높이더니 대기권을 벗어났습니다. 우주 공간에 진입하자 탄두들이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순식간에 10개가 넘는 점들이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이 다탄두 각계 목표 설정 재돌입 비행체 기술입니다. 진짜 핵탄두와 레이더를 교란하기 위한 가짜 미끼, 즉 디코이가 섞여 있습니다. 유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대응 결과입니다. 화면 왼쪽에 시뮬레이션이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요격 미사일들이 지상에서 솟아올랐습니다. 몇 개는 목표를 타격했습니다. 하지만 절반 이상이 빗나갔습니다. 요격 미사일들이 가짜 미끼에 속아 엉뚱한 곳에서 폭발했고 그 사이 진짜 탄두들은 유유히 방어망을 뚫었습니다. 붉은 점들이 미국 본토의 목표 지점에 도달하여 붉은 버섯구름을 일으켰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탄두 공격은 현재 기술로는 완벽한 방어가 불가능했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레이더상으로는 모두 똑같은 점으로 보이니까요. 일본의 방어 시스템도 비슷합니다. 오른쪽 화면에 결과가 떴습니다. 역시나 대다수의 탄두가 도쿄와 오사카에 떨어졌습니다. 역시 다탄두는 어렵죠. 저는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은 창과 방패의 싸움에서 창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강 단장이 제 말을 들었는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존의 레이더 기반 방식으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응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패러다임을 바꾸는 방법이죠. 다른 방법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제 한국 독자 시스템인 KPS 연동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유 연구원이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타닥타닥 하는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스크린 중앙에 새로운 시뮬레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상황은 동일했습니다. 미사일 발사, 탄두 분리. 하지만 그 다음이 달랐습니다. 한반도 상공에 떠있는 KPS 위성들이 즉시 반응했습니다. 위성들이 보내오는 데이터가 화면에 쏟아졌습니다. 단순한 위치 추적이 아니었습니다. KPS 데이터로 실시간 초정밀 분석을 시작합니다. 유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화면에 각 탄두들의 질량과 미세한 속도 변화가 표시되었습니다. 진짜 탄두는 무겁고 내부에 기폭 장치가 있어 관성 모멘트가 다릅니다. 반면 가짜는 가볍고 속이 비어있죠. 대기권에 진입하는 순간 공기 저항에 따른 감속 폭이 미세하게 다릅니다. 화면의 붉은 점들이 색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탄두는 진한 빨간색으로, 가짜 미끼는 파란색으로 실시간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얼마나 걸렸을까요? 불과 30초도 안 되었습니다. 진짜와 가짜가 이미 완벽하게 식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겁니까? 우주 공간에서 저 미세한 차이를 잡아낸다고요? 가능합니다. 유 연구원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검증되었습니다. 우리의 초정밀 센서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그가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한국의 요격 미사일들이 발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움직임이 달랐습니다. 가짜 미끼인 파란 점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빨간 점들만 집요하게 쫓아갔습니다. 화면에서 빨간 점들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펑, 펑, 펑. 10개의 진짜 탄두 중 8개가 요격되었습니다. 2개만이 가까스로 방어망을 뚫었지만 피해는 최소화되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미국 시스템은 절반도 못 막아냈는데 한국 시스템은 무려 80%를 막아냈습니다. 이것은 방어율의 혁명이었습니다. 요격 성공률 비교입니다. 강 단장이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막대 그래프가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시스템 45%, 일본 42%, 한국 시스템 78%. 이건 30%포인트 이상의 차이 아닙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유 연구원이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KPS 위성과 독자 개발한 재진입 데이터 융합 기술의 힘입니다.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 물체의 성질까지 분석해내는 것입니다. 그가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낙하 지점 예측 정확도였습니다. 지도가 확대되더니 목표 지점들이 표시되었습니다. 예측 지점과 실제 낙점이 거의 겹쳐 있었습니다. 평균 오차 45m. 유 연구원이 숫자를 가리켰습니다. 45m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오는 물체를 그 정도로 정확하게 예측한다고요? 맞습니다. 강 단장이 거들었습니다. 서울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워싱턴의 펜타곤 건물 중 어느 쪽 날개에 떨어질지까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어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적의 공격을 막는 방패를 넘어서 적의 심장을 찌르는 정밀한 창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기술은 방어용이지만 유 연구원이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역으로 공격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 미사일을 유도할 때도 말이죠.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방어와 공격은 같은 기술의 양면이었습니다. 적의 탄두를 추적하고 예측하는 능력은 곧 우리 탄두를 오차없이 목표물에 꽂아 넣는 능력과 같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손을 들어 그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KPS는 아직 계획 단계 아닙니까? 위성 7기를 2027년까지 올린다고 보고받았는데요. 아직 위성도 없는데 어떻게 지금 이런 실전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까? 이건 그냥 컴퓨터 게임 같은 거 아닙니까? 제가 따져 물었습니다. 강 단장이 입가에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중장님, 계획 단계라고 누가 그러던가요? 언론 보도를 믿으신 겁니까? 그가 유 연구원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유 연구원이 키보드를 몇 번 두드리자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검은 우주를 배경으로 지구 궤도가 나타났습니다. 한반도 상공을 지나는 세 개의 점이 유독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그 점들은 일정한 강역을 두고 지구를 돌고 있었습니다. KPS 1호, 2호, 3호입니다. 유 연구원이 각 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현재 고도 600km 궤도에서 정상 작동 중이며 실시간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커졌습니다. 이미 위성이 있다고요. 언제 올렸습니까? 우리 감시망에 걸리지 않았을 리가 없는데. 강 단장이 아주 차분하게 마치 준비된 대답처럼 말했습니다. 누리호 1차, 2차, 3차 발사 때입니다.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충격으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건 과학실험용 위성과 모형 위성이라고 보고받았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발표했잖아요. 거짓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강 단장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과학실험 장비도 탑재되어 있었고 시스템 검증을 위한 시험 위성이기도 했으니까요. 다만 그 위성의 진짜 목적이 KPS 구축의 선발대라는 사실만 굳이 설명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것은 기만입니다. 제가 소리쳤습니다. 동맹국인 미국에 왜 알리지 않았습니까? 알릴 의무가 있었습니까? 강 단장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우리 위성을 우리 땅에서 우리 발사체로 쏘아 올리는데 미국의 허락이 필요합니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리고 국제법적으로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주권 국가가 자국의 위성을 쏘는데 타국의 승인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맹이잖아요. 그럼 지난 3년간 제가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계획이 비현실적이라고 비웃고 있을 때 한국은 조용히 위성을 하나씩 올리고 있었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유 연구원이 대답했습니다. 1차 발사 때 1호기를, 2차 때 2호기를, 3차 때 3호기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켰습니다. 화면 속 3개의 점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반도 상공을 지나며 보이지 않는 전파를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점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회의에서 참모들과 나누었던 농담들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이 위성 7기를 2년 안에 올린다고. 말도 안 돼. 10년은 걸릴 거야. 우리는 그렇게 자만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절반인 3기를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뮬레이션이 가능했던 겁니다. 강 단장이 설명했습니다. 3기의 위성만으로도 한반도 지역은 12시간 커버가 가능합니다. 완전한 24시간 시스템은 아니지만 기술 검증과 실전 테스트를 하기에는 충분한 인프라가 이미 구축되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3년간 우리가 무엇을 놓쳤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한국이 발사체 시험을 한다고 할 때 우리는 그저 로켓 성능만 봤습니다. 그 로켓 머리에 무엇이 실려 있는지는 깊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설마 한국이 우리 몰래 이런 거대한 전략 자산을 구축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11월 27일 발사는요? 제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이번 달 말에 예정된 4차 발사 말입니다. 4호기입니다. 강 단장이 즉답했습니다. 내 기가 궤도에 올라가면 시스템의 안정성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최소한의 작전 수행이 가능한 수준이 되죠.
그리고 2027년까지 나머지 3기를 올리면 완전 가동입니다. 저는 스크린을 바라보았습니다. 3개의 파란 점이 계속해서 지구를 돌고 있었습니다. 미국 시스템 없이도 작동하는 한국의 독자적인 눈. 미국의 통제를 벗어난 한국의 신경망. 그게 지금 저 머리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끝나고 잠시 휴식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머리를 식히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지만 창문은 없었습니다. 이곳은 지하 60m였으니까요. 대신 벽에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찍은 대형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마치 진짜 창문처럼 보였습니다. 강 단장이 종이컵 2개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자판기 커피입니다만 맛은 괜찮습니다. 그가 커피를 건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에 전해졌습니다. 둘이서 작은 휴게실 의자에 마주 앉았습니다. 주변은 조용했습니다.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만이 낮게 깔렸습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단장님. 제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제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의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위치 정보 시스템을 쓰면 되잖아요. 무료이고 정확하고 전 세계 어디서나 작동합니다. 수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세금을 들여서 왜 굳이 한국형 시스템을 만듭니까? 이미 있는 걸 쓰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강 단장이 커피를 한 모금 천천히 마셨습니다. 그는 잠시 허공을 응시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중장님, 혹시 1991년 걸프전을 기억하십니까? 갑작스러운 역사 이야기였습니다. 알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사막의 폭풍작전, 미국의 압도적인 승리였죠. 그때 미국이 전 세계 위치 정보 신호의 정밀도를 인위적으로 제한했습니다. 강 단장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적군이 미국의 기술을 이용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려는 조치였죠. 하지만 그 때문에 동맹국들조차 정밀 신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민간용의 낮은 정밀도 신호만 쓸 수 있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으니까요. 당시 미군은 군용 암호 코드가 담긴 수신기만 사용했고 동맹군들은 오차가 수십 미터나 나는 신호를 써야 했습니다. 2000년에 클린턴 대통령이 그 제한을 해제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정밀 신호를 쓸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강 단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해제한 것도 미국이고 다시 잠글 수 있는 스위치를 쥔 것도 미국입니다. 그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유사시 미국이 필요에 따라 특정 지역의 신호를 차단하거나 교란할 수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중장님, 강 단장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미국이 어느 날 갑자기 신호를 꺼버리면 우리는 전쟁을 못합니다. 우리의 미사일은 먹통이 되고 전투기는 길을 잃고 함정은 좌표를 잃습니다. 현대전에서 위치 정보가 없다는 건 눈을 가리고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설마 우리가 동맹한테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한국의 신호를 끄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제가 항변했습니다. 강 단장이 손을 들어 제 말을 제지했습니다. 의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장님. 이것은 능력의 문제입니다. 미국이 우리의 생명줄을 쥐고 있다는 그 구조적인 사실 자체가 문제입니다. 국가의 안보를 타인의 선의에만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는 다 마신 종이컵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1998년 미국이 우리 미사일 사거리를 800km로 제한했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었죠.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도 없는 거리였습니다. 2012년에야 겨우 800으로 늘어났고 2021년이 되어서야 완전히 해제되었습니다. 무려 40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 역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안보상의 이유, 주변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외교적 이유였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동북아의 균형을 위해서였습니다. 한국의 안보는요. 강 단장이 제 말을 잘랐습니다. 북한은 미사일로 한반도 전역을 위협하는데 우리는 평양 근처까지만 쏘라고요. 그게 진정 우리를 위한 안보입니까? 아니면 미국의 관리입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빈 종이컵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강 단장의 말은 뼈아픈 진실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을 통제해왔던 것입니다. 미사일 사거리, 위치 정보, 해결료 재처리 기술, 차세대 전투기 기술, 하나하나 다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한국은 늘 미국의 결재를 기다리는 입장이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너무 억압했나요?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강 단장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억압이라고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죠. 동맹 관리, 전략적 파트너십이라고 포장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요. 그가 벽에 걸린 서울 야경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운명을, 우리 국가의 생존을 남의 손에 맡겨두고 있다는 불안감이 늘 있었습니다. 신호가 꺼지면 전쟁을 못하고, 사거리가 제한되면 방어를 못하고, 기술 이전이 안 되면 발전을 못하고, 우리는 늘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럼 이제는? 제가 물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선택하고 싶습니다. 강 단장이 저를 보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어떤 시스템을 쓸지, 미사일을 얼마나 멀리 쏠지, 어떤 기술을 개발할지 우리 손으로 결정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동맹은 유지하고 싶다. 네, 물론입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피를 나눈 혈맹입니다. 하지만 파트너이지 주인은 아닙니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대등하게 함께 서는 나라가 되고 싶습니다. 제니퍼 중장님, 친구 사이에도 존중이 필요하듯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국의 계획을 보고받았을 때 우리가 보였던 반응들, 비웃음, 무시, 오만, 우리가 너무 오만했던 걸까요? 제가 자조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을 영원히 우리 발 아래, 우리의 그늘 아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시스템을 쓰고, 우리 허락을 받고, 우리가 정한 규칙을 따르는 고분고분한 동생으로요. 강 단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1시가 가까워 오고 있었습니다. 중장님, 11월 27일 새벽 나로우주센터로 오시겠습니까? 누리호 4차 발사 현장을 직접 보시면 완전히 이해하실 겁니다. 무엇을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왜 이 험난한 길을 선택했는지. 강 단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디로 나아갈 것인지 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겠습니다. 백악관에서도 반드시 참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럼 26일 저녁에 의전 차량을 호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강 단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굳은 살이 박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악수를 하며 저는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확신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믿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길 거라고. 미국 시스템 없이도, 미국의 허락 없이도 온갖 견제와 어려움을 뚫고 스스로 우뚝 설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신념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의 서울 거리는 여전히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강 다리 위를 달리는 차들의 행렬이 끝이 없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큰 도시였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발전한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보호해줘야 할 가련한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서려는 강인한 나라였습니다. 2025년 11월 26일 밤 11시 검은 세단이 어둠을 뚫고 전라남도 고흥의 구불구불한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한 지 4시간이 훌쩍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차창 밖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가로등조차 드문 시골길이었지만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차가 달릴수록 그 불빛은 점점 더 커지고 밝아졌습니다. 마치 어둠 속의 등대처럼 혹은 거대한 성처럼 빛나고 있는 그곳은 바로 나로우주센터였습니다. 발사대 주변을 밝히는 수많은 조명이 밤하늘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차가 센터 입구 검문소에 멈춰 섰습니다. 삼엄한 경비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차는 천천히 언덕길을 올라갔습니다. VIP 관람석은 발사대에서 약 4km 떨어진 안전구역에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차가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늦가을의 냉기보다 더 차가운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감돌고 있었습니다. 야외 관람석에는 이미 많은 사람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들, 군 장성들, 그리고 연구원들의 가족들까지. 그들의 표정에는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정된 좌석에 앉았습니다. 정면으로 발사대가 보였습니다. 47m 높이의 거대한 누리호가 수많은 지지대에 둘러싸인 채 위용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탐조등을 받아 하얗게 빛나는 기체에서는 뿜어져 나오는 냉각, 가스가 하얀 연기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름답네요. 제 옆자리에 앉은 누군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인류가 만든 가장 복잡하고 정교한 기계가 곧 하늘로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 거대한 금속 덩어리가 중력을 거스르고 우주로 나아간다는 사실은 언제 봐도 경이로웠습니다. 한국 관계자 한 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두툼한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중장님, 오늘 발사가 한국에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아십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KPS 4호기를 올리는 것, 위성 시스템을 확장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맞지만요. 그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1, 2, 3차 발사는 시험이었습니다. 가능성을 확인하는 단계였죠. 하지만 오늘 4차 발사는 검증입니다. 검증이라니요? 무슨 뜻이죠? 제가 물었습니다. 4연속으로 발사에 성공한다는 것은 우연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누리호라는 발사체 시스템의 신뢰성이 완벽하게 증명되는 순간이죠. 그가 발사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이제 원할 때 언제든 누구의 도움도 없이 우리 위성을 우리 힘으로 배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독립입니다. 저는 그 말의 무게를 실감했습니다. 발사 한 번의 성공과 실패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우주라는 새로운 영토에서 자주권을 선포하는 의식이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카운트다운 시계가 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발사 30분 전, 화면이 전환되면서 발사 운용실 내부가 중계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이 각자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침착했습니다. 긴장한 기색보다는 철저하게 훈련된 전문가들의 차분함이 느껴졌습니다. 발사 총괄 책임자가 마이크를 통해 각 파트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20분 전, 관람석의 웅성거림이 잦아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발사대를 응시했습니다. 누군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에 땀이 쥐어졌습니다. 10분 전, 발사대 주변의 지지대인 이렉터가 완전히 분리되어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제 누리호는 홀로 서 있었습니다. 주변의 조명이 더욱 밝게 기체를 비추었습니다. 제 심장 박동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나라 발사인데도 이렇게 긴장되는데 한국 사람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5분 전, 스크린에 최종 점검 결과가 떴습니다. 발사체 상태 양호, 기상 조건 양호, 통신 시스템 정상, 추적 레이더 정상. 모든 항목에 녹색불이 들어왔습니다. 자동 발사 시퀀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1분 전, 관람석이 완전히 침묵에 잠겼습니다.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한 곳, 저 멀리 서 있는 하얀 로켓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0초, 20초, 10초. 스피커에서 카운트다운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19, 8, 7. 숫자가 하나씩 줄어들 때마다 제 심장도 쿵쿵거렸습니다. 3, 2, 1 발사, 점화. 거대한 섬광이 발사대 하단을 집어삼켰습니다. 태양보다 밝은 주황색 불기둥이 어둠을 찢으며 치솟았습니다. 시각적인 충격이 먼저였고 소리는 나중에 도착했습니다. 몇 초 후 쿠오 하는 굉음이 싸 킬로미터의 거리를 건너와 관람석을 강타했습니다. 땅이 울리고 가슴이 떨렸습니다. 누리호가 아주 천천히, 믿기 힘들 정도로 육중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정지한 것처럼 보였지만 분명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화염을 내뿜으며 중력의 사슬을 끊어내고 있었습니다. 속도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직선으로 솟아오르던 로켓이 천천히 기울며 궤적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밤하늘에 긴 불꼬리를 그리며 누리호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마치 별이 되어 하늘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관람석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와! 하는 함성과 함께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압도적인 광경 앞에서는 국적도 이념도 없었습니다. 스크린에 실시간 비행 데이터가 표시되었습니다. 고도와 속도 숫자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1분 후 첫 번째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1단 엔진 연소 종료, 1단 분리 확인. 방송이 나오자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가장 큰 추진력이 필요한 구간을 무사히 통과한 것입니다. 2분 후 두 번째 신호가 왔습니다. 페어링 분리 확인. 위성을 보호하고 있던 덮개가 우주 공간에서 벗겨져 나갔습니다. 이제 위성은 우주의 진공 상태와 마주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제 손바닥이 얼얼할 정도로 박수를 쳤습니다. 3분 후 2단 분리 확인. 이제 마지막 3단 엔진만이 남았습니다. 목표 궤도까지 위성을 밀어 올려야 하는 마지막 주자였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그래프가 목표 궤적을 따라 완벽하게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조금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기술력이었습니다. 발사 후 12분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목표 궤도 진입. 관람석이 들썩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하거나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스피커에서 기다리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위성 분리 성공. 와... 이번엔 단순한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함성이 고흥 앞바다를 뒤덮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얼싸안고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연구원들도 보였습니다. 저도 옆에 앉은 낯선 사람과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스크린에 KPS-4 호기 신호 활성화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지도 위에 파란 점 하나가 새롭게 나타났습니다. 기존에 돌고 있던 일, 이 3호기 옆에 4호기가 합류했습니다. 4개의 위성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완벽한 대형을 이루었습니다. 한국의 네 번째 눈이 떠진 것입니다. 2025년 11월 27일 오전 1시 13분. 저는 시계를 보며 이 시간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한국이 우주에서의 독립을 선언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발사 30분 후 흥분이 가라앉고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바다 끝에서 붉은 여명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도 일어나려는데 아까 그 한국 관계자가, 아니 강혜진 단장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가는 촉촉했지만 입가에는 승자의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중장님,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무엇을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왜 우리가 기어코 이 길을 선택했는지 말입니다. 그는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지금 저 위에는 KPS 위성 4기가 돌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3기만 더 올리면 7기 완전 가동 체제가 됩니다.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국은 5차일미터 이내 정밀도로 전 세계 어디든 타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위치 정보 시스템 도움 없이 오로지 우리 기술과 우리 위성만으로 말입니다. 제가 확인하듯 되물었습니다. 미국 시스템 없이.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한국은 이제 위성을 자력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운송 수단까지 완벽하게 갖췄습니다. 이것은 미국으로부터의 완전한 전략적 독립을 의미합니다. 그 문장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독립. 한국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호를 차단해도 한국군은 전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품을 주지 않아도 한국은 위성을 만들고 쏘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유로워졌습니다. 3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펜타곤 회의실에서 한국을 비웃었던 그날. 10년은 걸릴 거야. 우리 부품 없이는 절대 못 만들어. 우리는 그렇게 오만하게 단정했었습니다. 틀렸습니다. 저는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틀렸어요. 우리의 오만이 눈을 가렸습니다. 강 단장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틀렸다기보다는
한국을 아직 잘 모르셨던 거죠. 공항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1차, 2차, 3차 발사 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저 과학 실험용 위성이라고 보고서를 덮어버렸습니다. 설마 그 안에 KPS 시스템의 기초가 담겨 있을 줄은, 그들이 치밀하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재진입 기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동 연구라는 명분 아래 우리가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핵심 기술은 이미 한국의 손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그러나 무섭도록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워싱턴에 보낼 최종 보고서의 초안을 작성해야 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꾹 눌러 썼습니다. 한국 누리호 4차 발사 대성공. KPS 4호기 정상 궤도 진입 확인. 4연속 발사 성공으로 발사체 신뢰성 검증 완료. 한국의 독자 위성 항법 시스템 구축 가속화. 잠시 펜을 멈추고 다음 문장을 고민했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한국이 우리 통제를 벗어났으니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써야 할까요? 아니, 그건 불가능했습니다. 이미 한국은 너무 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시 펜을 움직였습니다. 한국은 명실상부한 우주 독립국이 되었습니다. 미국 시스템 없이도 독자적인 전쟁 수행 능력 확보, 기존의 동맹관계 재정립 필요, 보호 대상이 아닌 대등한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접근이 시급함, 비행기 창밖으로 한반도의 지형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동쪽 하늘에서 붉은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둠을 밀어내고 세상을 밝히는 그 빛은 마치 한국의 미래 같았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강 단장이 했던 말을 되새겼습니다. 동맹은 의존이 아니라 상호 존중이어야 한다. 우리는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서는 나라가 되고 싶다. 우리가 한국을 얼마나 오만하게 대했을까요? 우리 시스템을 쓰면 되지. 우리 허락을 받아야 해. 너희는 아직 멀었어. 우리는 한국을 영원한 2등 국가로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불평하는 대신 실력을 키웠고 구걸하는 대신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조용히, 차분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은 위성 3기를 올렸고 재진입 기술을 완성했고 오늘 4번째 위성을 올리며 그들의 의지를 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한반도는 이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 아래 나로 우주센터에 발사되는 텅 비었지만 훈장처럼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거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5호기, 6호기, 7호기. 그들은 계속해서 하늘로 날아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쏘아 올린 위성들은 한반도를 지키는 꺼지지 않는 눈이 될 것입니다. 워싱턴에 도착하면 저는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한국이 변했다고. 우리가 알던 그 순종적인 나라가 아니라고. 이제는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할 자격이 있는 강한 파트너라고. 노트북을 열고 정식 보고서를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에 저는 개인적인 소회를 한 줄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군인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깨달음이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 진정한 동맹은 위계가 아니라 신뢰 위에 세워져야 하며 억압이 아니라 성장을 응원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창밖은 이제 완전히 밝았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한국에게도 미국에게도 그리고 우리의 70년 동맹에게도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2025년 11월 27일 오전 1시 13분. 대한민국은 독립했습니다. 우주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위대한 역사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기록이 훗날 역사가들에게 전해질 때 그들은 이날을 대한민국이 진정한 강대국으로 도약한 첫날로 기억할 것입니다. 미국의 오만은 무너졌지만 그 자리에는 더 단단한 존중이 싹텄습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를 마주보며 대등하게 악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스스로 쟁취해낸 진정한 승리입니다.